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제2권 글 정명석 제1장 오작교 작전 그 리얼 스토리. 베트남 일본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백마 구사단과 수도사단 맹호 부대가 합동으로 중부 베트남 푸엔성에서 오작교라는 대작전을 감행했다. 때는 1967년으로 3월 8일부터 4월 18일까지 42일간 작전을 하게 되었다. 베트남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는 일본 도로로 베트남 해안선을 따라 남북을 관통한다. 이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일한 보급로이며 생명선이기도 한 도로다. 이 지역 안에 있는 지방 베트콩 1,500명 이상과 월맹 정규군 2개 대대를 섬멸하여 적의 물자 보급과 활동의 맥을 끊고 일본 도로를 확보하여 베트남 정부와 한국군의 작전 지역에서 대동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오작교 작전의 목적이었다. 맹호 부대에는 북에서 남으로 작전해 오고 백마 부대는 남에서 북으로 섬멸하며 올라가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하는 작전이었다. 이번 작전 지역은 산악 지역으로 천년 동굴이 수없이 많아 베트콩들이 주로 이곳에 방어 지역을 구축하여 기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포격이나 항공 폭격으로도 파괴할 수 없었다. 작전을 성공만 하면 거기에 사는 20만 명 이상이 베트남 정부 관할 지역으로 복귀하고 이에 따라 베트콩의 활동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오작교 작전의 임무를 받은 우리 중대는 헬기로 작전 지역에 랜딩하였다. 역시 광활한 벌판이었다.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했고 비교적 낮은 산과 벌판을 중심해서 상기슭의 빈집들이 띄엄띄엄 있었다. 주인이 없는 농토는 잡초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다. 농사를 지었던 나는 고향 생각이 났다.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 가꿔진 과일 나무들이 있었다. 바나나, 파인애플, 귤 등 푸짐한 열매들이 나무에 주렁주렁 열려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따 먹는 자가 주인이라고 전우들은 대검을 꺼내어 툭툭 쳐서 따고 썩썩 거죽을 벗겨내어 열대 향기가 진동하는 파인애플을 한 입에 쓱 베어 먹는다. 진짜 오리지널 파인애플이다. 그러고 나서 또 부드러운 감촉의 바나나를 훌렁훌렁 까서 먹는다. 야 김병장, 네 것만 하잖아 하며 웃어댔다. 머스마들은 모이기만 하면 저것 아니면 이것 이야기다. 귤은 덜 익은 것을 따 먹으면 신지 눈을 찔끗 감으며 진절머리를 친다. 야, 익지도 않은 건 따서 먹지 말고 배낭에다 담자. 지고 다니다 보면 맛이 들어 맛있다. 했다. 통역 간의 원한. 밀림이 아닌 평야지대에서는 대개 횡대로 전투 대형을 만들어 임무를 수행한다. 대나무 숲 마을에 이르러 수색했으나 빈집들만 있고 한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었다. 폐허가 되었고 베트콩들이 가끔 사용한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화기분대에서 굴 속에 있는 베트콩을 잡았다는 무전이 왔다.
오작교 작전에서 일소대를 맡은 D 소장은 그가 민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데려오라고 했다. 중대에 배치된 베트남군 통역관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오래된 베트콩이었다. 그는 40세 정도 되어 보였다. 그런데 이 베트콩이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통역관은 아래턱을 몇 번 쥐어박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를 때려잡는 사람처럼 늘 끌고 다니는 몽둥이가 있는데 통역관이 이것으로 툭툭 때리면서 제대로 말 안 하면 때려 죽인다고 하니 그 베트콩은 무릎을 꿇고 달달 떨며 살려달라고 굽실거렸다. 통역관은 얼굴도 곱상하고 평소에는 아주 착한데 베트콩들을 포로로 잡아다 놓기만 하면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획 뒤집어져 몽둥이로 때려 누이기 일쑤였다. 그 순간에는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었다. 그 때리는 모습을 보았는데 글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그냥 세워놓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닥치는 대로 사정없이 후려 때렸다. 이날 조사가 다 끝난 다음에 특별한 것이 없으니 그를 없애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베트콩 대나무 숲 너머로 끌고 가더니 몽둥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하도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베트콩을 결박해 놓고 길이가 한 발도 넘는 몽둥이로 골프채를 휘두르듯이 때리고 있었다. 히프, 등짝, 머리통 등을 탁치는 대로 때렸다. 체격도 크지 않은데 도대체 어디서 힘이 솟는지 그가 몽둥이를 때릴 때마다 바람 소리가 휙휙 났다. 저렇게 때리면 아무리 장사라도 견딜 자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총보다 매가 더 잔인했다. 죽일 바에야 차라리 총으로 쏴 죽이는 것이 옆에 사람이 보기에도 덜 잔인했다. 너무 잔인하게 때리기에 그만 좀 때리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나 통역관은 분을 참지 못하고 더 미친 듯이 때렸다. 내 말에 콧방귀도 안 끼기에 자존심이 상해 나는 통역관을 툭 건들면서 내 말이 안 들리느냐고 눈을 부릅떴다. 그제야 뒤로 물러서면서 인상을 찌푸리며 담배를 꺼내 쭉쭉 빨았다. 베트콩은 논바닥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있었다. 싸가지 없이 내 말 끝에 담배를 피우다니 좀 괘씸했다. 나는 바람에 날아오는 담배 연기가 기분 나쁘다는 듯이 입으로 확확 불어버렸다. 인상을 쓰며 째려봤더니 통역관이 눈치를 채고 담뱃불을 발로 비벼 껐다. 그리고는 앉아서 한숨을 쉬며 눈물을 질질 흘렸다. 그는 통역관이라 한국말을 꽤 잘하였다. 무슨 사연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 15년 전 어느 날 대낮에 베트콩들이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나더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끌고 가려 했다. 안 간다고 하니 그들의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님을 몽둥이로 잔인하게 때려 혀를 쭉 빼물고 죽게 하고 나에게도 발길질을 하며 죽으라고 때린 후 집어 던져놓고 15세 된 누나만 끌고 가버렸다. 이는 본인이 12살 때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고아가 된 그는 부모와 누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한국군 작전 지역의 통역관이 되어 베트콩을 잡으면 때려 죽이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 통역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어깨를 툭툭 치면서 누나를 찾을 거라고 용기를 주었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누나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말에 통역관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통역관의 사연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야 해결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동력간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그의 누나가 살아있으면 꼭 찾게 해달라고 했다. 기도 중에 찾게 해준다는 응답을 받고 통역관에게 내 누나 살아있단다. 기뻐해라. 하나님이 내 누나를 찾게 해주신단다. 이제 사람 때리는 것으로 한을 풀지 말고 너도 하나님께 기도해. 하니 감격해 울었다.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베트공을 잡기만 하면 네가 모두 몽둥이로 때려 죽이니 우리 전우들이 보기에 안 좋다고 했다. 신앙생활을 하던 나는 이런 잔인한 꼴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그 베트공은 40여 대를 맞더니 혓바닥을 쭉 빼고 죽고 말았다. 사람이 저만큼 맞으면 죽는구나 생각했다. 동력가는 제 부모 때려 죽인 베트공을 만난 듯 몽둥이로 때려 죽이며 원수를 갚고 있었다. 머리만 안 때렸어도 조금 더 오래 있다가 죽었을 것인데 머리를 때려서 빨리 죽은 것이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맞아 죽으니 젊은 사람이 맞아 죽는 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자기 부인, 자기 아들, 딸들이 저 광경을 본다면 아마 충격받고 애간장이 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저 나이쯤이면 예쁜 딸도 있고 성장된 아들도 있을 것인데 맞으면서 자기 처자식을 생각하며 얼마나 살고 싶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 울컥 눈물이 돌며 마음이 아팠다. 내가 도중에 때리지 못하게 해서 그나마 베트공은 20분 정도 더 살다 죽은 것이다. 결국 논바닥에 죽은 채로 버려지고 말았다. 나는 이때 마음의 충격을 받고 사람을 매로 때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게 되었고 말에 매로 때리는 것과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것까지 모두 싫어하는 사상이 못 박히듯 굳게 박히게 되었다. 아멘.